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전직 고등학교 교사하고 또 제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에 대한 사건인데요.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 법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상식과 법리 사이의 이 커다란 틈을 오늘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딱 하나입니다. 2025년 11월 25일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인데요. 다른 어떤 추측이나 의견은 다 빼고 오직 이 기사에 담긴 사실에만 기반해서 검찰이 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죠.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그렇죠.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33세 A씨, 그리고 제자였던 B군,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세상에 알린 A씨의 전남편, 이렇게 3명이죠. 맞습니다. 전남편이 제기한 혐의, 그러니까 고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A씨가 2023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제자 B군이랑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곳의 호텔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혐의는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아, 당시 1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그 만나는 장소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네. 보여줬다. 이건 정서적 학대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죠. 그렇죠. 혐의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전 남편이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 증거를 많이 모았죠? 네, 정말 작정하고 모았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 네. 이걸 확보해서 제출했고요. 두 사람이 여러 호텔을 예약한 내역도 증거로 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사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A씨가 샀던 코스튬 의상이랑 B군집 근처에서 직접 주운 담배꽁초. 아, 그 DNA 증거. 네, 이걸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에 보내서 DNA를 대조했더니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빼박 증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렇죠. CCTV 영상에 수많은 호텔 예약 기록에 심지어 사설 업체의 DNA 분석 결과까지 네. 누가 봐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구나 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충분하고도 남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검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걸 듣는 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영상도 있고 호텔 기록도 있는데 이게 왜 혐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증거가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제 수사기관과 법정이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관점이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게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직접 증거. 검찰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먼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어요. 아, 두 사람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전 남편이 그렇게 공들여서 확보했다는 그 DNA 증거는요? 그건 왜 힘을 못 쓴 건가요? 사설업체의 결과라 그런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 B군이 DNA 샘플 제출을 거부했어요. 거부를 했군요. 네. 그래서 검찰이 강제로 채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을요? 왜죠? 아무래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결국 전 남편이 사설 업체에 의뢰한 그 결과는 법정에서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그냥 참고자료 수준에 머문 겁니다. 아, 그냥 참고 자료 정도? 네.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대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거의 스모킹건처럼 보였던 증거가 법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힘을 못 썼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드러나는데요. 뭔가요? 바로
형사처벌의 기준 문제입니다. 검찰도 두 사람 관계가 일반적인 사제지간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는 점, 즉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하지만 형사처벌,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이 무거운 죄를 적용하려면 그 기준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웠던 건가요? 바로 시기와 행위의 특정성입니다. 시기와 행위요? 네, 검찰이 입증해야 했던 건 B군이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인 만 18세가 되기 전, 즉 2023년 9월 이전에 명백한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그 시점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확보된 CCTV 영상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 정도였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안까지는 알 수가 없죠. 즉, 관계는 의심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학대 행위가 만 18세 이전에 있었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건 팩트.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도 팩트. 네, 하지만 그 행동이 형사처벌을 할 만큼의 특정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게 법적 아동 청소년 시기에 일어났는지를 칼로 자르듯이 증명하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게 이번 사건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게 뭔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차이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오는데요. A씨가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즉 민사소송에서는 완전히 패소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죄가 없다, 다른 쪽에서는 책임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입증의 정도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증의 정도? 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피해 보상에 대한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개연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개연성이요? 네,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 민사법원은 CCTV 영상이나 호텔 예약 내용만으로도 두 사람 관계가 혼인 생활을 깰 만큼 부적절했다고 충분히 인정한 거죠. 그래서 A씨에게 7천만 원, B군에게도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민사에서는 그랬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추론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형사소송은 왜 그렇게 다른가요? 형사소송은 국가가 개인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심하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즉 징역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고 높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아, 검찰은 두 사람이 부적절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학대를 했는지는 CCTV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포옹이나 입맞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 행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머릿속에 두 개의 다른 저울을 떠올리셔야 해요. 네, 좋은 비유네요. 한쪽은 민사법원의 저울인데 여기서는 정황 증거의 무게만으로도 한쪽으로 기울 수 있고, 다른 한쪽은 형사법원의 저울인데 이건 정말 무겁고 확실한 직접 증거라는 추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기울지 않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잊히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의 전 남편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항고요? 네, 상급 검찰청에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니까 법적 다툼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죠. 하지만 법적 다툼을 떠나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교육 현장의 신뢰와 교원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전 남편이 직접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다고 해요. 만약 A씨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하거나 다른 학교에 재취업하는 데 가능하냐고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 질문인데 교육청 답변이 보였나요? 기사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행법상 교사의 자격 박탈이나 징계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아, 형사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사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법과 사회적 윤리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인정돼서 민사상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도 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법은 명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신뢰와 윤리라는 무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간격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기사 마지막에 인용된 전 남편의 말이 이 모든 우려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었죠?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는 그의 절규가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오늘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명백해 보였던 한 사건이 형사사법이라는 엄격하고 높은 장벽 앞에서 어떻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이 얼마나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였네요.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아마 법정 안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법적인 무죄가 사회적 윤리적 책임까지 전부 면제해주는 걸까요?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자격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쉽게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제 법정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의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